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세븐틴에서는 복제인간 미키가 등장합니다. 미키는 외계행성 정착 임무 중에 생기는 위험한 임무에 투입됐는데요. 만약에 미키가 임무 중에 죽는다면 미리 저장해둔 기억을 그대로 가진 채 새로운 신체로 다시 태어납니다. 미키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모든 기억이 보존돼 있으니까 미키는 어떻게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을 복제시킨다는 게 정말로 가능할까? 생명 복제라는 건 유전적으로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199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은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습니다. 돌리는 최세포 핵치환이라는 기술로 복제됐는데요. 이 기술은 핵을 통째로 이식하는 방식이라서 핵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가 복제 대상과 완전히 같습니다. 그래서 대리모의 유전자하고는 관계없이 핵을 제공한 개체와 유전적으로 거의 100% 동일한 개체를 만들 수 있어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수정 과정 없이도 난자만 있다면 이 난자 안에 체세포를 넣어서 유전 형질이 똑같은 복제 생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돌리는 체세포 복제를 이용해서 포유류 복제에 성공한 첫 번째 케이스였기 때문에 동물 복제 기술의 발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유명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00년에 영국에서는 돼지 5마리가 복제됐고 2001년 미국에서는 멸종 위기종 가우어가 복제됐고 2004년 한국에서는 고양이 복제, 2005년에는 세계 최초 복제 강아지 스너피, 2007년과 2009년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회색 늑대, 그리고 제주 후구가 복제되는 등 동물 복제 실험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동물 복제 실험이 이어진다면 인간 복제도 언젠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인간 복제를 막는 가장 큰 벽은 바로 윤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복제인간 찬성론부터 보죠. 인간 복제에 성공한다면 시험관 아기를 만드는 수준을 뛰어넘어 무성생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불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게다가 염색체 이상 같은 선천성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신장이나 골수 등의 장기 이식, 뼈와 연골, 심장 이식도 훨씬 쉬워질 겁니다. 우리 인류는 앞으로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죠. 부분 허용론자도 있어요. 저는 살아있는 인간이나 과거의 인간을 복제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세포 복제를 이용한 인간 배아줄기 세포 연구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간 복제라니! 이게 인간이 할 짓이야?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기까지 실험이 얼마나 실패한지 알아? 자그마치 250번이 넘어! 인간이 될 수도 있는 생명을 갖다가 수백 번을 실험하는 건 아니들 말이지. 또 복제인간이 나온다고 해도 기형이나 조기사망 같은 부작용도 있고 또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들을 만들면 질병에도 취약해질 수 있어. 배아줄기 세포 실험조차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상 결국에 언젠가는 인간 복제 테크트리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초장부터 이 기초 테크를 찍는 것조차 막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인간 복제 실험은 그 자체로 실익도 그렇게 크지 않고 사회적 반감만 엄청나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인간 복제 연구는 윤리라는 큰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 복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인간 복제 자체는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인간 복제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UN 역시도 인간 복제 반대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복제 실험이 실제로 진행됐다거나 성공했다거나 하는 케이스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간하고 아주 가까운 녀석들을 복제하는 데는 성공한 적이 있어요. 2018년 중국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에서 원숭이 2마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원숭이 복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죠. 당시 중국의 과학자들은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던 기술, 최세포 핵치환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자, 먼저 암컷 원숭이에서 수정되지 않은 난자를 채취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핵이 없는 빈 난자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체시켜야 될 핵을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바로 복제 대상 원숭이의 체세포에서 핵을 떼어낸 다음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리모 역할을 해줄 다른 암컷 원숭이의 자궁에 착상을 시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대리모 원숭이의 자궁에 난자가 착상되면 성공적으로 임신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복제된 새끼 원숭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포유류 복제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난자를 제공해줄 A, 체세포를 제공해줄 B,
대리모가 되어줄 C라는 각각의 개체가 필요하고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런데 영장류 복제가 포유류 복제하고 다른 점이라면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영장류 복제는 배아 그리고 태아 단계에서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과학자들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포 성장 촉진 그리고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의 복잡한 복제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또 기존의 원숭이 복제 실험에서는 성체 원숭이의 세포를 사용하면 DNA 메틸화나 유전자 발현 초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성체 원숭이 세포 대신 태아에서 채취한 섬유화 세포를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세포의 분화 능력이 향상됐고 핵 이식 후 재프로그래밍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돼서 배아 발달 성공률도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중국은 종종 그리고 화화라는 두 마리 원숭이를 복제하는데 성공했죠. 또 중국은 2020년에 붉은 털 원숭이를 복제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붉은 털 원숭이의 경우는 인간 게놈하고 약 93%나 일치해서 의학, 생리학 분야의 실험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복제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에 과학자들은 특히 더 많이 놀라워했다고 하죠. 자, 중국은 이렇게 원숭이를 복제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사실 원숭이 복제 자체가 물론 엄청난 성과긴 하지만 복제된 원숭이가 얼마나 건강하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복제된 생물들, 복제양 돌리, 개, 고양이, 소, 말, 늑대, 돼지, 족제비 등등 약 20여 종의 동물들을 보면 체세포 복제된 동물들은 수명도 짧고 건강도 안 좋았거든요. 복제된 소의 경우에는 생존율은 5에서 20%에 이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복제 동물들의 경우에는 생존율은 고작 1에서 3%에 그쳐요. 돌리의 경우에도 노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어린 나이에 관절염을 앓고 폐도 많이 안 좋아져서 기침도 많이 했다고 해요. 결국 돌리는 겨우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연구진들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안락사시키고 말았죠. 복제된 동물들이 여러 질병을 앓고 수명이 짧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복제된 동물들은 면역체계 이상이나 염색체 말단, 텔로미어의 길이 문제 때문에 조기 노화를 겪거나 만성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해요. 또 만약에 어떤 양의 나이가 이미 5살이고 그 양의 체세포를 획득한다면 그 체세포의 나이가 이미 5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제된 동물들은 비록 어릴지라도 이미 5살에서 시작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복제된 원숭이들한테도 건강이나 수명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과학자들은 복제 원숭이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복제된 두 마리의 원숭이 종종과 화화는 6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비교적 건강하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이 복제한 붉은 털 원숭이도 2020년에 출생해서 2024년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원숭이 복제는 과학계로부터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숭이 복제가 결국 인간 복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입니다. 원숭이는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영장류입니다. 일반적인 원숭이의 경우에는 인간하고 유전자가 93%가량 일치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복제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한다면 인간 복제 실험까지도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원숭이 복제 다음 코스는 아마 침팬지 복제가 될 겁니다. 침팬지의 유전자는 인간과 98%에서 99% 유사합니다. 만약에 침팬지를 복제하는 데 성공한다면 원숭이 복제보다 훨씬 더 큰 파급력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인간 복제의 기술적 장벽이 사라졌다 라면서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또 원숭이 같은 영장류 복제 과정은 난이도가 상당한 만큼 수많은 배아가 폐기되고 많은 태아가 사산될 수밖에 없어요. 실험 과정에서 많은 원숭이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도 겪었고요. 과학적으로 동물 복제 실험이 꼭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되어 중국은 원숭이 복제 연구를 하는 이유가 신경퇴행성 질환 연구나 신약 개발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험용 원숭이의 경우는 이미 시장에 차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실험용 원숭이의 상당 부분을 세계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죠. 질환 연구나 신약 개발을 하려면 중국 너네가 가지고 있는 원숭이 데리고도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왜 굳이 복제된 원숭이로 질환을 연구하고 신약을 개발해야 되냐 하는 의견인 거죠. 자, 이렇게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미키 세븐틴을 기반으로 복제인간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약에 세상에 복제인간 기술이 실현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서 미키7 혹은 영화 미키 세븐틴을 기반으로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 그걸 선정해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미키 세븐틴 예고편 분석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